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루시드 드림과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나이는 현재 20 후반이고 10년 전쯤에 수험생이던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연극영화과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고 당시에 제 하루 생활 패턴은 새벽 6시쯤 일어나 등교 준비, 7시부터 12시까지 학교, 1시부터 12시까지 연습실에서 연습, 그리고 막차 타고 돌아와 2시쯤 취침이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고등학생이라지만 하루 4시간 취침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어느 시점부터 극심한 피곤에 시달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은 안 오고 억지로 자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고 그러다 1시간쯤 뒤에 나도 모르게 잠들고 그 다음 날 학교에서 피곤한 잠을 보충하고 낮에 자서 저녁에 잠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됐고 이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썰은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 작성할 수 없기에 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 처음엔 이불 속에서 잘 때만 일어나더니 점점 그 횟수가 많아져 나중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눈만 붙여도 가위에 눌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고통의 시작이었죠. 학교, 집, 연습실, 그 어디도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죽겠다 싶어서 가위를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되고 루시드 드림을 알게 됩니다. 루시드 드림에는 두 가지 진입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위 눌린 상태에서 진입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틈만 나면 루시드 드림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서 한 연습이라기보단 강제로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편이 맞습니다.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가위에 눌렸거든요. 루시드 드림이 쉽진 않았지만 한 2주쯤 연습하다 보니 가끔씩 성공하는 일이 생기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원하면 꿀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처음 루시드 드림에 진입했던 날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저는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가가다가 깼습니다. 한 10초도 안 되는 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루시드 드림을 꿀 때마다 처음에 봤던 그 여자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꿈의 지속시간도 10초, 15초 점점 늘어가게 되더니 가장 전성기 무렵쯤엔 2분 가까이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습 과정 속에서 처음에 봤던 그 여자아이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적어보자면 그 여자아이를 찾았던 이유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서였습니다. 그녀를 알아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생각과 동시에 왠지 이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 이상형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연습에 지쳐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자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던 그날 침대에 누우면서 직감하게 됩니다. 또 가위구나 피곤한데 실제로 가위에 눌려보신 분들 있으면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위 눌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보통은 가위에 눌리거든요. 여하튼 그날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전 루시드 드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만났던 그 여자아이를 드디어 마주치게 됩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그러자 교복을 입은 그녀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목구비나 생김새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예상하건대 제가 평소에 꿈꾸던 이상형과 흡사했던 외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녀를 봤던 감정은 마치 첫눈에 반한 사랑, 설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아무 표정도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기이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녀와의 만남이 왜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었을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상황에 문제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떠오르는 것으론 이쁘다, 왜 여기 서 있냐 정도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보면 볼수록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낯선 구석이 있다는 걸 깨달은 저는 문득 궁금함이 생겨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구야? 몇마다 물음에도 대답 한 번 없던 그녀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자면
그 이쁘던 얼굴이 마치 하회탈처럼 얼굴에 온갖 주름이 두드러지면서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도 들은 양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한껏 증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답했습니다. 그걸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대답과 그녀의 표정에서 이질적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녀의 모습이 마치 귀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 기억 못해서 진짜 미안. 그녀는 제 사과를 받았는지 다시 표정을 풀더군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자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꿈은 어찌나 긴지 깰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혹시 루시드 드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저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꿈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마치 NPC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저 내가 원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대답, 혹은 제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혹은 바라고 있는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되돌아가자면 뒷걸음질 치는 저를 바라보던 그녀가 짧게 한마디 하더군요. 벌써 깨려고. 클로즈업 되듯 그녀가 말하는 한 음절 한 음절이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직후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제 옆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기라도 한 듯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속에 나온 존재들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질문이나 대답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창조주에 가까워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으로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차마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일까요? 벌써 깨려고. 로맨스 영화가 공포 영화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꿈. 일단 나는 남자임. 현실도 꿈에서도. 꿈속에서 나는 동남아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빠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빌라 같은 곳에서 살았다. 엄마는 집을 나간 듯했고 내 나이는 모르지만 꿈에서 여동생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 암튼 집에 있는 아빠는 우리에게 구타가 심했다. 꿈이지만 맞을 때마다 칼을 들고 우리 남매를 구타하셨다. 어느 날은 심하게 맞다가 동생이랑 같이 집을 나왔다. 그때 집 나간 엄마를 빌라 앞에서 만났다. 엄마가 여동생을 안아줬다. 근데 여동생 배에서 피가 났다. 알고 보니 엄마가 찌른 거였다. 얼른 동생 빼내고 도망쳤다. 또 어느 날이었다. 꿈이란 날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았다. 그날은 아빠한테 여동생이 심하게 맞았다. 또 여동생 데리고 도망쳤다. 여동생이 하혈 같은 거 했다. 난 화가 난 상태로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 복도에서 엄마를 또 마주쳤다. 집에서 아빠가 나왔다. 엄마는 아빠를 보더니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 난 재빠르게 칼 빼앗았다. 아빠가 난입하여 칼부림이 이어지고 순간 이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빠를 칼로 뺐다. 아마 목 경동맥 쪽 벤 듯했다. 아빠를 죽이고 엄마도 마저 죽였다. 여동생을 끌어안고 안심시켜주다 꿈에서 깼다. 이게 다인데 내가 동남아인 거랑 여동생의 교복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속이면서 찌르는 것 등등 세세하게 생각난다. 물론 얼굴들은 기억 안 나. 세 번째 이야기, 속임수.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3인조 상습 범죄. 경미는 밝은 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옆에 놓인 핸드폰을 보니 9시 38분을 알리고 있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끄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일에 치이고 상사에 치이고 신입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그래도 조언을 해주거나 푸념들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 이상 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왜 안 와? 지금 가고 있어. 망할 김대리 자식 때문에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어. 내가 가서 주옥 같았던 썰 들려줄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경미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동생과 전화를 끊고 나자 정말 많이 감돌았다. 괜히 침만 꼴깍 넘어갔다.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다. 가로등은 반딧불이처럼 반짝였고 그 사이로 공원이 보였다. 그냥 여느 주택가 쉼터로 보였지만 그것이 더욱 불쾌했다. 경민이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요즘 들어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퇴근하고 공원에서부터 현관문까지 기분 나쁜 무언가가 스멀스멀 몸을 휘감는 듯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2주째 계속 이러니 집안에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게 된다. 갖가지 잡생각이 들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마음이라도 진정시키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이 지났을까? 카톡. 하는 정막을 찢는 알림 소리에 경민은 화들짝 놀랐다. 알림음을 너무 크게 설정해 놓은 탓이었다. 마치 휴대폰마저 자신을 주시하는 것 같았다. 확인을 하려 핸드폰을 드는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동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이라면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었다. 이 시간에 누구야? 짜증을 내며 인터폰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터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안 그래도 신경이 예민한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니 욕이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뒤를 돌았는데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어떤 새끼야? 하며 인터폰을 다시 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붙었다. 인터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눈은 너무 커서 눈알이 감춰지는 부분 없이 다 튀어나올 지경이었고 입은 너무 찢어져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괴기스러웠다. 그 여자는 인터폰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 구역질이 나오려고 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희미한 소리들이 들렸다. 경민은 경찰에 신고하려 마음먹고 움직이려 했다. 그때 여자가 뒤로 고개를 획 돌렸다. 경민도 같이 뒤쪽으로 시선이 갔다. 거기에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동생일 거라 확신했다. 자신의 집은 꼭대기층이라 이 시간에 올라오는 사람은 동생밖에 없었다. 둘은 동시에 쿵쾅대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니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쫓아가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경민은 신고할 새도 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가 뒤쫓았다. 그 둘은 어찌나 빠른지 따라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쫓으면서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동생이 제발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달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갑자기 뒤로 와 자신을 찌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지만 동생을 위해서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다. 5분 정도 뒤쫓는데 어느 골목으로 획 꺾어 들어갔다.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둘은 대치하고 있었다. 경진아 형 뒤에 있다. 라고 소리쳤다. 동생과 같이 여자를 제압할 생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핸드폰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확인해보니 동생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전화를 받아보니 형 나 집 가는 도중에 친구 만나서 늦는다고 톡했는데 안 보더라.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했다. 경민은 동생의 말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뭐라고? 그럼 저건 뭐야? 라고 중얼거린 경민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것들은 희미한 소리를 내며 점점 다가왔다. 경민은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려 뒤를 돌았다. 하지만 거기엔 검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웃고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이빨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날카로웠다. 그것들의 웃음소리는 경민의 몸을 휘감더니 어느새 목을 조르고 있었다. 경민은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는 손길에 몸이 무거워졌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던 순간 강력한 빛이 번쩍였다. 경민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자 눈앞에는 동생 경진이 서 있었다. 형, 괜찮아? 경진의 목소리에 경민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경진아, 방금 뭐가? 경민은 아직도 그 무서운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 두려웠지만 경진이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다. 형, 꿈 꿨어. 여긴 집이야. 경민은 숨을 크게 쉬며 현실로 돌아온 것을 느꼈다. 그래, 꿈이었구나. 경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많이 지쳤나 봐. 쉬어야겠어. 경민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쉬어야겠다. 그날 밤 경민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이대생의 동생. 난 이대생의 동생이다. 난 평범했다. 성적도 중간이었고 티가 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자 모난 곳 없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나는 저평가되었다. 우리 누나는 공부를 잘했다. 성적표는 1등급이 대부분이었고 리더십 또한 뛰어났다. 엄마는 덕분에 행복해 하셨다. 어딜 가나 누나 덕에 자신도 왕 취급을 받았고 엄마들 모임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엄마로서는 존중받지 못했다. 평범한 나는 다른 공부 잘하고 리더십 있는 친구들의 부모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엄마도 모임에 나가면 쪽팔렸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무시당하고 힐난받고 때때로는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반복이었고 어느새인가 그건 당연해졌다. 엄마는 점점 약해지셨다. 아빠로부터 관계가 소원해지셨고 직장을 그만두니 경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무시는 경멸이 되었고 경멸은 혐오가 되어 나의 목을 욱쥐었다. 방에 혼자 멍하니 있으면 울었다. 동기가 없었지만 눈물이 나왔다. 나는 망가져 있었다. 나는 공격적이었다가 나약해졌고 무기력해졌고 마침내 잃어버렸다. 감정을 잃었다. 맨정신으론 버틸 수는 없었는지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아니 느낄 수 있다. 가슴속 깊이 들어왔던 감정이 내 가슴 겉을 조금 때리고 돌아가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잘나던 누나는 내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 멀리 떨어져 이대를 갔다. 1년이 지나고 누나는 돌아와서 나에게 말했다. 넌 한남충이고 잠재적 가해자이며 여성들에게 항상 죄책감을 지녀야 할 미개한 존재라고 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틀렸다. 언젠가는 사과를 받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웃을 수 있겠지. 나는 그렇게 깨졌다. 나는 가해자다. 5번째 이야기, 자취괴담. 군대 전역하고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할 때 겪은 이야기야. 처음 자취할 때라 완전 신나서 여기저기 방 알아보고 그랬는데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없더라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월세 저렴한 데 알아보는데 대학로에서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 작은 빌라가 있어. 그 빌라 옆에 3층짜리 주택 위에 옥탑방이 있더라. 뭔가 옥탑방이라고 하면 되게 로맨틱해 보이고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 야경 보며 담배도 피우고 누워서 수박도 먹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나한테 딱 맞았어. 월세도 절반이나 싸고 내 첫 자취의 로망을 채워줄 것 같은 느낌. 바로 계약한 뒤에 용달 아저씨랑 짐 옮겼어. 근데 첫날부터 실망했어. 그때가 겨울인데 옥상이니 너무 춥고 짐도 덜 풀어서 여기저기 박스 널브러져 있고 아무리 군필이지만 밤에 뻥 뚫린 옥상에 있으니 누가 올라올까봐 소리에 예민해지고 하여튼 되게 실망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 다음날 다시 짐 풀고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꼬맹이가 올라왔더라. 계속 말 거는데 평소 같으면 귀찮았겠지만 나도 외로워서인지 오래 이야기했던 것 같아. 오빠 오기 전에는 여기 대학교 다니는 언니 살았는데 근데 자기랑 놀기 싫은지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이사가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내려보내고 친구랑 놀다 방 왔거든. 근데 뭔가 되게 씁쓸하더라. 로망이고 나발이고 시설 좋은 빌라면 좋은데 괜히 돈 한 푼 아끼겠다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골목길 더 들어오는 것도 귀찮은 여기 온 거. 객기 부린 것 같아서 후회되더라. 그렇게 밤에 폰 만지고 있다가 우연히 창문 봤는데 창문에 그 후드 뒤집어 쓴 실루엣이 보이더라고. 그 패딩 후드에 달린 털 있지? 그거 뒤집어 쓴 형체였어. 반투명 창문에다가 밖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실루엣이 너무 잘 보였거든. 여기를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근데 난 무섭기보다 확 짜증 나더라. 왜 한밤중에 옥상 올라와서 저러고 있는지. 그래서 저기요 부르니깐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안 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몸 뒤집었는데 순간 소름 확 돋더라. 왜 한밤중에 여기 보고 있는지. 뒤늦게서야 무서워서. 뒤돌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 서 있으면 오줌 지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섭더라. 폰 셀카 모드 틀어놓고 폰으로 뒤볼까 생각도 했는데 만약 아직도 있으면 기절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전화 돌렸어. 새벽이라 그런지 전화 더럽게 안 받더라. 애새끼들 전화 너무 안 받으니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그냥 확 뒤돌았거든. 시바 그 사람 아직도 서 있더라.
진짜 내 인생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어. 이불 눈 밑까지 덮어쓰고 혹시라도 저 사람 움직일까봐 한참을 오들오들 떨다가 문득 저게 사람이 아니라 밖에 그림자나 다른 사람 빨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순간 너무 쪽팔리더라. 실없이 웃다가 혹시 모르니 한 손에 일일이 통화 버튼 누를 준비하면서 대문 확 열자마자 창문 쪽 보니깐 역시 아무도 없더라. 그냥 나 자신이 병신처럼 느껴져서 울컥했다. 다시 누워서 창문 쪽을 보니까 그 실루엣 없어졌더라. 혼자 병신 같다며 궁시렁 대다가 존나 소름 끼쳤다. 그냥 밖에 그림자나 빨래 널어놓은 거였으면 아직 그대로여야 되잖아. 근데 난 문만 열었을 뿐이고 밖에 빨래도 안 널었었거든. 진짜 그 창문 쪽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벌벌 떨었던 것 같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오히려 그 창문에서 눈 한 번도 못 떼겠고 소리에 엄청 예민해지더라. 하여튼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하다가 친구랑 연락되자마자 지금 와달라 하고 술 사준다며 대신 하루만 울집에서 자라고 부탁했어. 그렇게 친구 불러서 같이 집에서 술 먹고 노는데 옆에 친구 있어서 그런지 귀신 나오면 막 다 두들겨 팰 수 있을 것 같고 용기 버프 제대로 받아서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먹고 이야기하고 술병 치우고 있었거든. 비닐봉지에 쓰레기 넣다가 떨어진 고무줄 집어드는데 이게 쭉 늘어나더라. 그 양쪽에서 고무줄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는 거. 순간 손에 소름 확 끼쳐서 고무줄 놓고 친구 보니깐 걔도 같이 봤더라. 생각해보니 한쪽이 바닥에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 반대쪽 드니깐 똑같이 늘어나더라. 그냥 누가 반대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놀래서 둘 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무줄 한 개에 성인 남자 2명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간 게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친구랑 담배 한 대 피우다가 서로 겁먹은 얼굴 보고 뜬금없이 빵 터졌어. 서로 겁에 질린 모습 처음 봐서 그런지 배꼽 재질 정도로 웃기더라.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냐며 서로 너 때문에 놀랐다며. 다시 집에 들어가는데 티 안 냈지만 다리 엄청 떨리더라. 친구는 손 떨고 있고 집에 가서 먹은 거 치우고 있는데 서로 모른 척하면서 고무줄은 안 건들더라. 바로 그 자리에 이불 펴고 잤어. 자는데 누가 창문 두드리더라. 보니깐 어제 본 그 패딩 털모자 덮어 쓴 사람이더라. 한 번 봤었는데 또 봐도 무섭더라고. 옆에 친구 막 흔들어 깨웠는데 순간 여긴 꿈이구나라는 생각에 꿈인데 어찌 되겠냐 싶어가지고 창문 확 열었거든. 여자인데 눈이 다 빠져 있더라. 그냥 눈알만 느껴져 있었어.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려고 손으로 막 휘젓고 몸 밀어넣고 난리치더라.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못 들어오게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친구 보니까 멍하니 여기 보고 있더라. 한참을 못 들어오게 막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잠 깼거든. 눈물이랑 땀 범벅이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더라. 옆에 친구 깨워서 그냥 나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도 끙끙대더라고. 걱정돼서 깨우니 얘가 들어왔어. 걔 들어왔다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 듣고 둘 다 팬티만 입고 옷은 손에 들고 튀어나갔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보니깐 내가 막 소리치면서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도와주려고 보니깐 예쁘게 생긴 여자가 창문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소리 지르며 막으려고 하냐고 오히려 나를 말렸대. 그렇게 날 막고 난 뒤에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드디어 들어왔다며 깔깔 웃는데 그 모습에 소름 끼쳤고 날 보니까 내가 오히려 미친 듯이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네. 그 순간 현실에 내가 자기 깨워서 일어났고 그 일 있고 난 뒤에 친구들한테 있었던 일 말하니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며 자기 기가 존나 세서 오히려 귀신이 도망간다고 나대더라. 바로 덩치 크고 멧돼지처럼 생긴 친구 불러서 울집에서 혼자 하루만 자고 지내보라며 하루 동안 괜찮으면 5만원 준다고 했어. 솔직히 귀신이고 뭐고 뭐든지 나와서 이 멧돼지 친구 괴롭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같이 집에 들어가서 내 폰 충전기 챙기는데 어디서 끽쇠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친구가 소리 찾아서 가보니까 화장실 그 물 트는 수도꼭지 있잖아. 옛날 집에 있는 그 동그란 손잡이인데 찬물도 돌리고 뜨거운 물도 돌려서 온도 맞추는 그거. 거기서 나는 소리더라. 둘이 화장실 문에 서서 멍하니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수도꼭지 중에 한 개가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살짝 돌아왔다가 하면서 나는 소리더라. 말도 안 되는 게 바람도 안 불고. 바람 분다고 해도 동그란 손잡이가 어떻게 돌아가. 수압 때문에 저러나라는 생각하는 동시에 멧돼지 친구가 거기 귀신 새끼냐? 죽기 싫으면 튀어나가라. 라고 말하자마자 끽끽 소리 안 나더라. 진짜 이거 동영상으로 촬영할 걸 하는 생각 아직도 한다. 음성인식도 아니고 말하자마자 바로 멈췄어. 그때 우당탕하는 소리에 놀라서 보니깐 멧돼지 친구 문 밖으로 도망가고 있더라. 그 자리에 바로 부동산 아줌마한테 가서 저 옥탑방 문제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시침이 떼다가 결국 말씀하셨는데 남자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자세히는 말 못해준다며 소개비랑 다른 거 다 안 받고 방 옮겨주겠다고 하시더라. 옆에 겁쟁이 쫄보 멧돼지 친구 엄청 근엄한 표정으로 그건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고 사람 속이고 이상한 집에 사람 넣어놓으니 양심 안 찔리셨냐고 막 몰아붙이는데 그때만큼은 이 친구가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궁금한지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냥 조용히 이사 가겠다며 자기 집처럼 말하더라. 옆에서 나도 궁금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 아줌마가 말씀해 주셨어. 2년 전에 여학생이 이사 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행 당했고 그 여학생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었다더라. 며칠 뒤에 그 여학생이 자살 시도했었단다. 하필 그때 그 성폭행 범이 신고 안 하는 거 알고 다시 찾아왔고 자살 시도하고 있는 여자를 또 성폭행했다네. 그런 다음에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그 자리에서 누나를 손가락 넣어서 터뜨리고 목 졸라 죽여버렸대. 솔직히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놀랐었어. 알겠다고 다른 방 좀 찾아달라며 짐 정리한다고 나온 뒤에 친구랑 소주 한 병, 황태포 한 마리 사서 간단하게 제사 지냈다. 그냥 그 당시엔 되게 무서웠는데 시간 지나면서 무서운 것보다 슬펐던 기억으로 바뀌더라. 아직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때 그 고무줄 이야기랑 수도꼭지 이야기는 술안주처럼 이야기한다. 때론 웃고 때론 섬뜩해하면서도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 옥탑방에서의 일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다시는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친구들도 나도 그 사건 이후로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에 대해 더 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포스러운 경험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엄마.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 때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겸 떡볶이, 닭강정 같은 것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날 엄마랑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산책 같은 걸 둘이서 나갔었어요. 제가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닭강정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문방구 들러서 닭강정을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옆에 자동차가 슝하고 지나가더니 한 10m 앞에 규모가 엄청 작은 사거리 1차선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꽤 크게 사고가 나서 두 차 운전자가 전부 기절했는지 아무도 안 내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되게 놀라서 엄마, 저기 앞에 자동차 사고 났어. 라고 말을 걸었는데 엄마가 절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계속 느릿느릿하게 걷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계속해서 엄마, 저기 사고 났다고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엄마가 대답은 했어요.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계속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응 그래. 제가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껴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제가 손을 놨음에도 엄마는 계속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느릿느릿 걸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미칠 것 같이 무서워서 뒤에서 계속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단 한 번도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고 저 멀리 횡단보도를 건너간 다음에야 제가 뒤늦게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도저히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좀 떨어져서 걸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4시간도 넘게 혼자 아빠를 기다렸고 아빠가 퇴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자마자 울면서 엄마가 계속 이상하다고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그제야 잠에서 깨셨는데 평소의 엄마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아빠가 아까 왜 그랬냐고, 교통사고는 봤냐고, 애는 왜 아파트 계단에 있는데 챙기질 않냐고 계속 묻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런 기억도 없답니다. 그냥 나가서 산책하다가 들어와서 잤답니다. 저랑 문방구 가기 전까지의 기억만 있고 그쯤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엄마는 얘기하시고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엄마는 원래대로 돌아오셨고 흐지부지 넘어간 이후로는 잘 지냈습니다. 사건 자체가 제 착각이거나 꾸밀 수가 없는 것이 그 자동차 사고가 난 게 8반 여자의 아빠였습니다. 그 사고로 여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도 하셨고요. 지금도 엄마는 그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셔요. 그 사건 당시에 제 옆에 있던 엄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7번째 이야기, 인재. 윤병철이 50번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가슴팍에 붙인 채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로봇처럼 명단표를 쭉 훑어보면서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윤병철입니다. 그 사내가 명단표에 뭔가를 끄적거리더니 시계를 힐끔 봤다. 그리고 잔뜩 모인 지원자들을 향해서 말했다. 그럼 지원자가 모두 온 것 같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1차 서류 심사, 2차 전문성 지필 시험을 통과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이 찾고 있는 우수한 인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2, 3차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 총 50명의 지원자 중 통과한 1인만이 저희 회사로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만이 합격이라는 소식을 접한 지원자들은 웅성댔다. 하지만 아무도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A 기업,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의 극심한 취업난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시험관이 주변을 쓱 훑어 분위기를 읽고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본 후 저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경우에 즉시 탈락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험관이 손목시계를 힐끔 봤다. 초침, 분침, 시침이 정각을 가리킬 때 그가 말했다. 그럼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시험 시작에 윤병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11번, 24번, 21번, 5번 탈락. 시험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지막하게 외쳤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사기야.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호명되었던 지원자들은 건장한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갔다. 이윽고 다시 시험관이 번호를 호명했다. 15번, 12번, 6번, 19번. 5명쯤 호명하고 멈추자 긴장했는지 마른 침을 연신 삼키던 17번 지원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7번 탈락. 17번 지원자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경호원에게 끌려나갔다. 윤병철의 뇌리에 한 생각이 스쳤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다른 지원자도 눈치를 챈 듯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몇 분 정도 무표정한 지원자들의 어색한 침묵이 지났을까? 18번 지원자가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 책상의 물건을 살피더니 두꺼워 보이는 책 한 권을 빼어들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18번 지원자를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 있었다. 18번 지원자는 책을 들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니 바로 옆에 있던 10번 지원자를 유심히 보았다. 그때였다. 18번 지원자가 10번 지원자의 머리를 책의 모서리로 찍었다. 나무가 쪼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10번 지원자는 일그러진 표정을 한 채 쓰러졌다. 10번 탈락. 사람을 때렸어. 10번 지원자의 주변에 있었던 지원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고함을 지르며 기겁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합격에 대한 열망이 컸던 탓일까? 그 처참한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보았다. 10번이 기절한 채로 관장한 경호원에 의해 질질 끌려갔다. 그리고 그 광경에 놀란 지원자나 감정이 드러난 지원자, 험악한 광경을 보고 자진으로 포기한 지원자들도 경호원에 의해 사무실을 나갔다. 그리고 지원자는 이제 윤병호를 포함한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18번을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눈동자만을 굴려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그중 한 지원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지원자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이 신호탄이 되어 다른 지원자들도 서로 때리고 치고받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책으로 찍는 지원자들.
그들의 싸움은 동물의 사냥과 같았다. 아니 로봇들의 싸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시험관은 지켜봤다. 간혹 상처와 아픔으로 표정을 찡그리는 자가 있으면 명단을 나지막하게 불러 탈락시켰을 뿐이었다. 윤병철은 싸우기는 싫었기에 무표정한 얼굴로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18번 지원자가 유일하게 있던 책으로 다른 지원자 비해 월등하게 지원자를 탈락시키자 이제 피해 다녔던 윤병철과 18번 지원자만이 남게 되었다. 18번 지원자가 천장을 보며 말했다. 이제 드디어 취업인가.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책의 모서리에 잔뜩 묻혀있는 피를 탈탈 털었다. 그리고 책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윤병철에게 돌진했다. 윤병철은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으나 그도 역시 취업하고 싶었다. 결혼하고 싶었다. 효도하고 싶었다. 그리고 살고 싶었다. 그도 이제 주먹을 꽉 쥔 채 달려오는 그를 보며 준비를 했다. 하지만 주먹은 도구를 이길 수 없었던 탓일까? 윤병철은 달려오는 18번 지원자에게 머리가 찍혔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무표정한 얼굴로 윤병철이 넘어지자 그는 윤병철의 배 위로 올라가 연신 머리를 책으로 찍었다. 찍어대는 책을 윤병철이 무표정한 얼굴로 팔로 가드를 한 채 버텨다. 머리에 피가 나오는데도 가드를 하면서 제법 버티자 그는 이제 책을 멀리 던지고 윤병철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시험관은 그들의 행동을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다. 얼굴이 벌개지는데도 윤병철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조르기가 더욱 강해지자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던 윤병철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죽음의 공포와 탈락의 공포가 그를 덮칠 때쯤 그의 바둥거리던 팔에 뭔가 뾰족한 것이 만져졌다. 볼펜이었다. 다른 수가 없었던 윤병철은 혼신의 힘을 다해 볼펜으로 그의 목을 깊숙이 찔렀다.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지며 조르기에 힘이 약해지자 윤병철은 그를 발로 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도 컥컥거리며 일어났다. 목에 볼펜이 꽂힌 채로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난 18번 지원자는 목에 꽂힌 볼펜을 뽑았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터진 듯 시뻘건 피가 구멍 사이로 분사되었다. 그는 그런데도 무표정을 유지했다. 1등 해야 돼. 그리고 그는 피가 뿜어져 나오는 목을 왼손으로 막은 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윤병철을 향해서 다시 돌진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목을 막은 채 뛰어오는 그. 하지만 이내 윤병철 근처에서 헛주먹질을 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윤병철이 거친 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드디어 취업. 그때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나 윤병철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한다. 윤병철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윤병철이 뭔가 할 말이 있듯이 경찰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 뭐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그를 묵묵히 보고 있는 시험관을 뒤돌아보고 그는 뭔가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시험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연행되는 윤병철의 뒷모습을 보고 싱긋 웃었다. 역시 그는 회사에서 원하던 우수한 인재였다.